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년 계정세법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1년에는 제가 나눠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22년에는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기타 세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부가세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탁자 지위 이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게 원래 뭐가 있었죠? 자기의 사패, 그쵸?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 재화였는데 여기에 플러스 됩니다. 플러스 위탁자 지위 이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재산을 그쵸. 이렇게 주어서요. 이 수탁자가 이제 제3자에게 파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라는 것을 이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탁자 지위 이전을 할 때,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뭐,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가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추가는 된다. 혹시나 모를 말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근데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을 때는 뭐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개정 이유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 기준을 뭐 명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것들인데요. 자, 위탁을 하게 되면요.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원칙은 수택자고 예외는 위탁자인데요. 이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위탁자 지위 이전할 때는 위탁자가 된다. 원칙은 수탁자인데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게 되면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 관련해서 부가세 과세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위탁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큰 건 없고요. 요거 보시면 자, 신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추가가 됐어요. 아까 보면은 요거. 네, 요건데요. 자, 그래서 추가인데 뭐가 있냐면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뭐가 있냐면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위탁자가요. 나의 신탁재산을 수탁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면 원칙이 원래 수탁자한테 의무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탁자가 야, 이거 얘가 뭐 A예요. A인데 B한테 야, 수탁자야. 내가 너한테 좀 수수료 같은 거 줄 테니까 내 아들인 A 다시한테 팔아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이 A 다시가 되는 거고 위탁자는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야, 이거는 수탁자의 이름만 빌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아버리겠다라는 신탁 관련 과세 기준을 합리화를 한다. 요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게 추가가 됐다.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여기 추가가 되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가세 면제 대상 인정 용역 범위 하태인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부가세 면세 대상 인정 용역이 국선 변호, 법률 구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된다? 아, 가사 서비스가 제공이 추가가 된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 요거만 별도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게 추가됐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시기는 2022년 6월 16일. 왜 6월 16일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저작물 요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토지 건물 실질거래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규정 사유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요. 원래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 실질 거래 가액과 원래는 우리가 기준 시가를 해야 되는데요. 기준 시가랑 실질 거래 가액이랑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기준 시가 가지고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준 시가가 있는데 실질 거래
가액을 요거는 보통 계약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잖아요. 세금 줄이려고. 그쵸? 우리가 토지랑 건물에 따라서 토지는 면세고 건물은 과세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어서 원래는 실질 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를 비교해서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금액을 A라고 하고 실질 거래 가액이 B면요. A랑 B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는 뭘로 한다? A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이게 원칙인데요. 보시면 이게 뭐 예외 사유가 규정이 추가됐어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가액, 그러니까 B가 되겠죠. B가 인정할 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를 미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 계산 문제 같은 거 나오진 않는데 전산세무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낮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세무에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은데 재경관리사에는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있구나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무조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전자세무계산서 위무발급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2억 원에서 1억으로 바뀌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쵸? 원래는 2억 원이었는데 1억으로 바뀌니까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 및 세액면서 관련 제도가 개선이 됐는데요. 요거는 되게 중요한 개정사항인데 시험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새 가끔 수정세금 계산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요. 수정세금 계산서가 자주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재경관리사는 원래부터 수정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공급 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 공제 인정 요건.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30일까지였다고 하면요. 원래는 기존은 어떻게 됐냐면 확정신고니까 7월 25일이죠. 7월 25일인데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니까요. 7월 26일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원래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가산세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렇죠?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를 언제로 바꿨다? 1년까지 확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꾸로 잠시만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후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후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그쵸?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후 발행 세금 계산서는 1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발행 세금 계산서는요. 원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격적으로 30일에서 몇 개월이에요? 6개월로 파격적으로 발급 기간을 확대를 해줬어요. 왜 해줬는지는 저도 잘,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세금 계산서를 선발급을 그러니까 최장 6개월까지 미리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특이한 거니까요. 제가 칠해놓지는 않았는데,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이 있는데요. 요는 그런 게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원래는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발행해야 되는 것들은 언제까지 된다고요? 7월 25일까지 됐었는데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선발행 세금계산서, 후발행 세금계산서 6개월이 1년으로 바뀐 거랑 비슷하게 7월 26일부터 언제까지요?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이거랑 우리 아까 그쵸? 후발행 세금계산서랑 기간을 맞춰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기간을 1년으로 통일을 해줬다. 그렇게 외우시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 내용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신설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게 대상이 중요해요. 금액도 중요한데 뭐냐면 대상 사업자 보세요. 개인만 돼요. 개인이 3억 원 미만일 때 재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별,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다 합쳐야 되는 거고요. 이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요, 부가가치세 실기를 할 때 이거를 넣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다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전산세무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실기는 적용이 안 되지만 이론에는 적용이 된다. 개인 사업자여야 되고요. 건당 200원을 해줍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 원인데요. 자, 100만 원을 200원을 하려면요.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자, 100만 원을 200원을 가지고 하려면 5,000매를 발급을 해야 돼요. 연간 5,000매. 그러니까 상당히 한도가 널널한 거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3억 원 미만인데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데 5,000매를 발급할 일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연간 100만 원 한도가 있다. 일단 5,000매다. 그래서 발급 건수당 200원인데 5,000매고요. 이 5,000매는 연간 100만 원이다. 그래서 공제 방식은요. 제가 여기 삭제를 못 했네요. 지금 부가가치세법이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이거 화면이 왜 이러지? 자, 공제 방식은요. 제가 이걸 편집을 하다가 실수했습니다. 여기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하는 거고요. 일단 소득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걔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적용 기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요거는 뭐 적용 기한에 다시 2024년 가게 되면은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추가가 됐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이고 3억 원 미만이고 건당 200원이고 5,000매 1,100만 원 한도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처별 매입세 각계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추가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 영수증 등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가산세가 신설이 됐고 마찬가지로 0.5%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가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법인세는 거의 없어요. 법인세는 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쭉 한번 그냥 빨리 볼게요.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차익의 송금 인정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사주 매수 선택권 행사 차익도 우리가 이제 송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 시설을 추가했는데요. 요거는 혹시나 우리가 문제 풀 때, 그쵸? 문제 풀 때 10% 한도 송금 산입 때는 지정기부금이죠. 지정기부금의 대상에서 우리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있었는데 뭐가 하나 허전하죠. 그쵸?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청소년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제 등 소규모 범위 확대인데요. 자, 성실신고 확인제 되면서 매출의 비중이 이렇게 줄었다.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2월 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없어지지? 이거 안 없어지네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왜 안 없어질까요? 일단 자, 2월 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뭐 이런 게 추가가 됐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 적용 방법이 명확화가 됐는데요. 요거는 혹시나 모를 말문제를 대비해서 제가 따왔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원래는 우리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죠. 원칙은 가족평균 차입 이자율인데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자, 비특수 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이 없는 경우, 그쵸? 원래 특권자 차입금을 빼야 되는데 특권자 차입금만 있을 때는 우리가 가족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 채권인 경우, 그리고 대여법인의 가족평균 차입 이자율이 차입법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보다 큰 경우 있는데요. 요거는 무시하세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도 당좌 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때는 3년간 위무 적용이 됐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법조문에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3년 위무 적용 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 이자율을 또 다시 적용하면은 다시 3년 동안 위무 적용 하겠다. 그러니까 3년 선택해서 여기 당좌대출 이자율을 했는데 이게 만료가 됐을 때 다시 또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면 또 3년 동안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명확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지문에 하나 정도, 뭐 보기 3번 정도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성실 신고 확인자 선임 신고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었어야 되는데요. 제출을 폐지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명의 명확한데요. 그냥 요거는 명확화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났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전산재물 실기에는 영향이 없고요. 재경관리사 시험에도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냥 명확화됐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요거 제가 없애보려고 한번 요거 없애볼게요. 안 없어지네요. 요거 왜 안 없어지지?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에는 개정사항이 중요한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비과세 자가운전금 보조금의 적용 범위 확대. 그래서 원래는 20만원 이내는 똑같은데요. 뭐가 있냐? 명의로 임차한 차량. 요새 리스렌트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지 않고 리스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해야 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요. 2021년에 법인세법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는데 소득세법에는 2022년에 추가가 됐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소득세도 똑같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제외 대상 명확화가 됐는데요. 뭐가 있냐면, 자, 똑같은데, 요런 게 추가됐어요.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를 보아서 한 대만 제외한다. 공동사업장에서 차를 여러 대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공동사업장도 똑같이 한 대만 제외할 거야. 보시면, 업무 수용차 등 사업자별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사업장까지 추가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한데요. 가상자산은 원래는 우리가 2022년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2023년으로 늘려놨어요. 늘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지연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2023년 1월 1일부터 하는 이유는요. 2024년에 뭐가 들어오죠? 그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새로 생깁니다. 특별소득이었나? 네, 기억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이 소득세법이 2023년에 좀 많이 바뀌는데, 그때 가산세도 같이 넣어서 우리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국세청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세 공제 세부 내용 규정인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억 개인이어야 되고요. 3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가 되겠고요. 200원이고 100만 원이고 공제 방식은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해손실세 공제 연장이 됐는데 안 나오겠지만 그냥 3개월이 됐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경관리사, 제가 그 재경관리사 멤버십 강의에다가 강의 자체는 바꾸진 않았는데 그 예제 문제 내용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계산하는 게 복잡해지진 않았어요. 다만 요율이 20%, 30%로 나뉘어졌다. 원래는 어떻게 됐었어요? 미리비 공제율이 15%, 20% 했었어요. 그렇죠? 얘는 난임 시술비가 원래는요. 난임 시술비가 20% 했는데 이 20%가
30%로 개정이 됐고요. 20%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미수가 선정성 이상화를 위한 위료비가 20% 추가가 됐고 난임 시술비는 종전 20%에서 30%로 늘어났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신설. 미수가 선정성 이상화 위료비 규정이 20%로 신설이 됐고요. 난임시설 규정은 요게 30%로 늘어났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세무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차피 실기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분해서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요. 재경관리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계산 문제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랑 재경관리사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난임시술비는 위료비 공제율이 20%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틀린 설명이에요. 몇 퍼센트로 바뀌었어요? 30%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산세금계에서 위무발급 대상 확대인데 아까 부가세는 똑같죠.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등 취득가의 평가 방법 일원화인데요. 요거는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체크만 해두세요. 원래는 채권 등이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인데요. 개별법으로 바뀌는데 23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시험에는 영향은 없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관련 자료에 아예 수정을 안 해놓을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 방식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실질 거래가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죠? 요새 워낙 말이 많았죠. 그쵸? 서울 집값이 기본이 10몇 억씩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인 거는, 그쵸? 이거는 우리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요것도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빨간색 칠해 놓은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소득세법 마무리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세법 해볼게요. 요거는 국세기본법 조특법 내용인데요. 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납부지역 가산세가요. 1일 0.02억, 그죠? 10만 분의 25에서 10만 분의 22로 바뀌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지역 가산세 계산하실 때요. 반드시 10만 분의 22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되게 유치한데,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그죠? 2022년에 22%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0만 분의 22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까먹지 않겠죠? 네, 그래서 10만 분의 22, 2022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10만 분의 22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똑같이 조특법도 똑같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년 개정세법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완벽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바뀔 수가 있어요. 혹시나 바뀔 수가 있으면 그때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별도로 해야 되면은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4월부터 개정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변경된 자료를 강의 자료를 PDF로 받으시는 분들은 멤버십 분들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재경관리사도 102회인가요? 101회인가? 102회부터 아마 변경세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고 나서 혹시나 추가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제가 별도로 그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또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